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우리 몸 관절 부위 어디든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손과 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 작업이나 가사노동으로 손을 많이 쓰게 되면 특정 손가락을 펴기 힘들거나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발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부담을 주는 신발 때문에 발바닥이나 발목 등이 아프고 또 걷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손과 발에 생기는 질환이 무엇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과 손목 또 발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과 발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송교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과 발의 질환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근육 문제로 통증이 생기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손에 있는 구조물들은 그 크기가 아주 미세하고 또 이 혈관 및 신경이 아주 복잡하게 또 얽혀 있습니다. 네. 피부만 해도 보면 손등과 손바닥에 있는 피부가 다른데 특히 손바닥만 해도 무거운 물건을 쥐거나 또 이렇게 마찰에 견디기 위해서 아주 특수하게 두껍게 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또 미세한 운동을 위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다치기 쉬운 손에서는 여러 가지 병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들이 수근관, 증후군 같은 신경에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득게르뱅시 병이나 또 방아쇠 수지 같은 힘줄의 염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흔한 질환으로서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손에 있는 통증을 많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손과 발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의 원인과 질환들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손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하면요, 수근관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예, 수근관 증후군은 흔한 손의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인데 수근관이라는 것은 손목 앞쪽에 뼈와 또 인대로 구성된 통로를 통해서 손의 정중신경과 손을 구부리는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이 수근관 내에 압력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를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손바닥의 구조물인데 특히 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손바닥 중간에 있는 저 막이 신경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손을 많이 쓰거나 해서 저 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 신경이 지배하는 손과 손가락에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을 수근관 증후군, 발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 저림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또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수근관 증후군인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통증은 심하게 나타날까요? 예, 주로 신경에 의한 통증은 밤에 많이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손이 아프고 저리고 또 타는 듯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잠을 깨게 되는데 이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발꿈치와 어깨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에 의한 증상으로 통증과 저림증을 호소하게 되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있는 근육의 위축도 오게 되면 특히 나중에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손의 동작들을 하기 힘든 경우도 생기고 나중에는 손에 마비 같은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저림 증상이지만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선생님, 이 질환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이 아픈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 손등을 마주하고 손목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수근관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증상을 못 느끼지만 수근관 증후군을 통해 가지고 신경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손끝부터 저려오는데 보통 오는 것들이 빠르면 빨리 올수록 그만큼 수근관 증후군이 심한 거고 보통 수분 내에 오게 되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고 또 치료를 결정하는 것들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평소에 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은 방금 보여준 발렌 테스트 같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도 집에서 자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사진처럼 손목을 기역자로 했을 때 붙였을 때 아프시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생님, 수근관 증후군은 그렇다면 왜 생기게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어쨌든 많이 서서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우리 환자분들도 특히 어시장 같은 데서 찬물에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요즘은 또 일반인들도 컴퓨터 같은 작업을 많이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손이 무리가 가고 보통은 또 손바닥을 자주 부딪히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까 수근관 내로 신경과 또 손을 움직이는 힘줄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힘줄에 염증이 선행되고 그 염증이 또 신경도 침범하고 나중에는 수근관 내에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은 어쨌든 손을 조심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우리 주부님들도 수근관 증후군이 참 많은데요. 네. 우리가 약물 치료나 초기의 물리 치료 같은 증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손을 아껴 쓰고 특히 날이 추울 때는 장갑을 끼거나 해서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네.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손을 보호해 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근관 증후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전보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줄이고 또 경과도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절이 나거나 아픈 통증은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그날부터 손이 저리고 아픈 증상들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병이 너무 오래 지나게 되면 감각신경이 지나가지고 운동신경도 문제가 되고 또 근육이 문제가 돼서 위축이 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도 통증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능에서는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근관 증후군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차 나아지겠지만 선생님,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것은 신경이 눌려 있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수술은 기존에 우리가 피부를 열어서 하는 관절적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힘줄을 잘라주는 수근관 유리술이 수술의 가장 기본인데요. 네. 일단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려고 하면 수술 전에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 또 마취의 위험도나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피부를 열고 행수근 인대를 잘라주는 수술들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고 지금은 저렇게 피부를 열지 않고 네. 그 가까운 쪽에서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막을 잘라주는 수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는 경과가 오래될수록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의 원인은 막이 두꺼워져서 정상적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는데 요즘은 주로 수술적인 치료를 잘 받지 않고 또 주사나 이 약으로 또 간단하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치료의 원칙이 정상적으로 있던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안 눌리도록 빨리 원래대로 복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무호수에 물이 지나가는데 발로 밟고 있으면 아무리 세게 들어도 물이 안 지나가는데 네. 발을 떼주게 되면 금방 물이 지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눌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심한데 약을 쓰고 스테로이드를 쓰고 오래 지나다 보면 신경이 눌려서 변형이 생기게 되고 네. 그때는 신경이 안 눌리도록 아무리 수술을 잘해줘도 회복까지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오래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엄지족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질환도 있다고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인지 실제로 이 망화세 무지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힘줄이 자연스럽게 잘 왔다 갔다 움직여져야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데 네. 손에 미세하게 손상을 받거나 손을 무리하게 많이 쓰거나 하게 되면
손을 움직이는 힘줄들에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딱딱 걸리는 증상들이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 방아쇠 움직이듯이 손가락이 딱딱 걸리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엄지손가락이 오게 되면 방아쇠 무지라고 하고 네. 다른 손가락이 오면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손을 많이 써서 손이 혹사가 돼서 오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손에 생기는 흔한 병입니다. 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통증이 뻗치는 그 방아쇠 무지 증후군. 선생님,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손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일이 생기거나 때로는 우리 테니스나 무슨 골프 같은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네. 갑자기 오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손목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또는 스트레칭 같은 것으로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아들한테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활차라는 고리가 두꺼워져서 병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손가락에 딱딱 걸리고 운동이 힘들어지고 또 통증이 같이 유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로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손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다면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처럼 수근관 증후군이나 방아쇠 무지 같은 경우는 자가 증상도 쉽고 진단이 상당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손목 관절 밖에 있는 병변들은 진단이 쉬운데 우리가 척골 충돌 증후군 같은 병이 있습니다. 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라고도 하고 척골 양성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이름 자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진단도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짚었다거나 네.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쓰고 또 걸레를 많이 짜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손을 만져보면 바깥쪽에 있는 척골이 아주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손에 있는 뼈는 요골과 척골이 두 개가 레벨이 잘 맞아야 손을 바로 쓸 수 있는데 네. 이 작은 뼈가 여러 가지 외상이나 손상을 통해 가지고 더 튀어나오게 되면 손에 있는 뼈와 부딪혀서 충돌이 되어서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척수근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봐도 큰 문제가 없고 증상이 계속 심해서 MRI를 찍어봐도 실제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진단이 되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통증은 또 만성적으로 가고 이런 경우에 이런 척골 충돌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땅을 짚으면서 손목에 꺾인 적이 있거나 빨래나 걸레를 짤 때 손목이 아프거나 또 심한 통증이 있다면 척수근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겠는데요. 선생님, 앞서 검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치료도 통상적으로 손목에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손을 조심해서 쓰고 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손목에 부목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척골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디스크나 안에 있는 손상이 있는 경우가 MRI상에서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손목에 관절경을 통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수술로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나중에 보면 척골이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특히 이 간격이 너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이 척골을 단축시켜주는 수술을 합니다. 네. 튀어나와서 압력이 많이 올라와 있게 되니까 실제로 수술해서 단축시켜주면 손과 손목 사이의 간격이 많이 넓어지고 감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서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흉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멀쩡하던 뼈를 잘라서 단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손과 손목 또 발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발이 잘 때 체중이 조금 올라가면은 잘 때 발이 많이 저리고요. 네. 또 이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하고 그 넷째 손가락이 좀 휘어졌어요. 네네. 휘어져가지고 그게 좀 어떤 때는 아프고 이렇게 걸레 같은 거 짜면 손목이 시큰 이렇게 좀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예. 우리 아주머니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68입니다. 그렇죠. 네. 손은 큰 병이 없어도 우리가 평생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가락이 휜다거나 하는 이런 변형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손가락이 휘고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특히 우리 60세 이상의 우리 어머니들한테서 걱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첫째로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또 손이고 네. 또 손은 근육이나 이렇게 신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근육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손은 외상에 의해서 많이 다치는데 그래서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첫째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는 또 아주머니들 보면 여성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어릴 때 상기도 감염이 걸리고 나면 몸 안에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류마티스 항체 때문에 내가 특별히 손을 더 많이 쓰고 고생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서 손에 변형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네. 보통 병원에서 간단하게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아주머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쓸 때 조심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손은 진행이 되는 아주 나쁜 병들이 많은 게 아니고 실제로 큰 병이 없어도 손을 쓰면서 오는 통증들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손에 생긴 통증은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에서 전문의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약물 치료도 하고 손을 조심해서 쓰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이 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류마티스나 이런 병변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니까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발이 저린 거는 어떨까요? 아, 발은 발이적인 경우도 물론 좀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되면 발에 생길 수 있는 병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발이 저린 원인은 가장 흔한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당뇨가 있거나 내지는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저리는 게 제일 흔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저리는 경우는 우리가 혈액순환제도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특히 날이 추워지니까 양말도 잘 신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도 중요한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저리는 경우는 약물 치료로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족근간 증후군이나 이런 병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발이 저린 경우는 그때는 전문의한테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하면 혈관이 잘 통하고 또 신경이 잘 통하도록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 따뜻하게 해주고 발을 조심해서 쓰고 또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도 해보고 이런 치료들로서도 이 호전이 안 된다면 그때는 발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의사한테 오셔서 신경검사부터 제대로 다시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가운데 손가락에서 첫 마디하고 양쪽으로 네. 첫 마디를 문에 치었어요. 문에 치인 예. 뒤에.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제가 사용할 때 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하거든요. 예. 거기도 너무 만지니까 갑자기 아프고 또 엄지락합니다. 첫 손가락이 조금 변형이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해서 이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네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손을 함부로 쓴 거. 많은 일은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발도 뭘 하다가 뭐 떨어뜨리면 발등에 떨어뜨리잖아요. 네네. 그곳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이제 살이 빠져 근육이 줄여지니까 거기도 통증이 오는 것 같고 무조건 부딪히고 다친 데는 통증이 오는데 이것도 뭐 수근증인가요? 수근간증후군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또 집에서 음식을 하시고 또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를 부딪히거나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 생각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배를 부딪히거나 하면 또 큰일 나는데 사실은 부딪혀서 다치기 제일 쉬운 부분들이 손하고 발입니다. 네. 특히 손발은 뼈 위에 바로 피부가 있고 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팔뚝이나 어깨나 이런 부분처럼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손상을 완화시켜주는 기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나 증상이 바로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손하고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 기관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부터 염증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동맥이 지나가고 정맥이 지나가면서 면역 반응 때문에 호전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 손, 발처럼 말초 기관들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우리 항생제를 써봐도 실제로 팔에 가는 것보다 손가락에는 반 이상 적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한테도 제가 설명을 들어보지만은 손이나 발에 생겨서 특히 부딪혀서 생기는 통증들이 이런 부분들이 큰 병이 있어서 더 불편하고 힘들게 느끼는 것보다는 원래 손이나 발은 한번 다치고 나면 워낙 신경도 미세하고 구조물들이 작기 때문에 다치기가 쉽고 또 말초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약을 먹거나 해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더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잘 안 다치게 조심해서 쓰는 방법들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부딪혀서 통증이 더 느껴지는 것들은 그거는 손이나 발에 원래 고유하게 해부학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병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그 이제 두째 손가락의 마디가 문에 치였거든. 그것도 병원 문에 치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엑스레이 찍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변형이 와서 오른쪽 손도 이상하게 내가 손에 문에 손을 잘 다쳐요. 예. 그래서 이걸 일을 안 했을 때 내가 손을 이제 바로 하면 바르게 되고 예. 안 그러면 이렇게 좀 굽어지고 그래.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그거 수술할 수 없지요. 그거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문의하고 한번 제대로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또 류마티스 같은 게 있는지도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손가락에 대한 수술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원칙이 있습니다. 네. 수술하는 첫 번째 원칙은 운동이 안 될 때입니다. 손가락 기능이 안 될 때. 즉 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기능. 우리가 기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기능이 안 될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뼈에 문제가 있는지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수술을 고려하는 게 2단계는 통증입니다. 통증. 네. 통증이 내가 너무 심하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수근관, 증후군 같은 통증을 야기하는 병들이 있을 때도 수술에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이 모양입니다. 즉 네. 기능도 잘 되고 통증도 심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손가락이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양을 바로 잡겠다. 이제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실제로 분명히 기능도 떨어지고 통증도 더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특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치료의 원칙이 1번이 내가 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을 쓰고 해서 좀 비틀어진다거나 모양이 좀 변형은 돼 있지만 내가 손을 쓰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보다도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로 고려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어떤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일단 기능이 잘 되는지 또 그다음 통증이 아주 심한지 안 심한지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의사들하고 수술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데 예. 오른쪽 이제 두째 손가락 거기 이제 첫 마디죠. 손톱 밑에. 네. 예. 그게 약간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구부러지면 내가 왼손을 이렇게 하면 발라져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이? 근데 문에 치이 놓으니까 안쪽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 표시가 돼 있어. 이것도 한 2, 3년 됐거든요. 병원 문에 치했거든. 예. 그거는 애들 갖다가 그 뭐 스텐 같은 거 만든 이렇게 부조 집 같이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좀 나을까요? 예, 환자분 그게 지금 제가 들어보면 네. 손가락에 추지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 끝마디에 있는 힘줄이 끊어져서 손가락 끝마디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굽어지는 병을 추지 변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끝마디가 이 힘줄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크게 통증이 안 와서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우리 추지 변형이 오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아주머니처럼 뭐 2년 지나고 3년 네. 지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증이 지속되면 결국 마지막에 하는 치료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 휘어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손가락 관절을 붙이는 관절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관절 유압술. 즉,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어머니 좀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예. 네.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씌우면 오른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그런 게 그게 옛날에 저 가운데 할 때는 힘줄이 떨어져서 지금 수술이 안 되고 이제 그 대가 있었던 그거는 바르고 그렇죠. 예. 양쪽 손은 안 했더니 그랬던 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움직이는데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민 선생님과 손과 발의 통증 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목에 이어서요 발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요 이 병원을 찾는 분들 참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발은 약 한 26개 정도의 뼈와 아주 많은 신경, 또 혈관, 관절, 인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신비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네. 특히 요즘은 운동 붐이 일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 참 좋습니다. 우리 심폐혈관도 강화시켜주고 노화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노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혹사되는 게 발입니다. 발. 그래서 특히 발에는 여러 가지 병변들이 생길 수 있는데 발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병들이 우리 수근관 증후군처럼 발에도 신경이 눌려서 발이 저리게 되는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고 네. 또 뭐 족저근막염 등등의 힘줄에 생긴 염증도 있고 또 변형이 되어 있는 무지외반증 이런 병들이 흔히 생길 수 있는 발의 병변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무지외반증이죠.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예, 정말 흔한 병입니다. 무지외반증이는 특히 우리 아주머니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을 이렇게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에 내측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서 발 모양이 못나지게 되고 네.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들어가서 보행 제한이나 또 정상적인 신발을 신기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은 아주 과학적인 구조물인데 이 발의 메커니즘이 흐트러져서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발가락의 변형도 동반되어집니다. 특히 뭐 유전적인 요인도 들 수가 있고 양쪽 발에 같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중년이나 또 이런 노년의 아주머니들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병입니다. 네, 이제 엄지발가락이 돌아가서 변형이 됐다면 일단 걷기가 먼저 불편을 하겠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 무지외반증의 경우 정상적인 발의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발은 몸에 있는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또 이 체중을 분산시켜서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걸음을 걷거나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받쳐주고 네. 또 앞으로 걸어 나갈 때 추진력을 줘야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한데 이런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행에도 장애가 오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발목, 무릎, 또 골반, 허리 통증까지도 장기간 걸을 경우에는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엄지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무지외반증. 여성분들이 뭐 키릴이라든지 하이힐을 신으면 이 변형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것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예,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흔한 것들이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볼이 좁은 신발이든가 또는 너무 높은 하이힐을 오래 신게 되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에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또 과체중이라든지 내지는 또 우리 강지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무지외반증이면 어머니가 무지외반증이고 또 따님이 무지외반증이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지외반증이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또 양쪽으로 같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어쨌든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에서 한 70% 정도로 제일 많고 또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한 무지외반증도 여자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로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변형이 된다면 외관상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선생님 수술로 치료를 하면 될까요? 무지외반증의 치료 여부는 사실은 환자가 얼마나 변형이 심한지 또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
그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한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의료기관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 평생 이렇게 살아라.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술할 정도로 보니까 변형이 심하지 않지만 환자가 통증을 너무 많이 호소한다거나 걷기에 불편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수술적인 치료를 또 고려해 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무지외반증의 치료 방법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들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원칙은 어쨌든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주 환자가 만족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볼 때는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른 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하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 없이 무지외반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발이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병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을 발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즘 홈쇼핑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던데 무지외반증 교정기라고 해서 발가락에 끼우는 플라스틱 기구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변형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또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보존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신발에 닿이지 않도록 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무지외반증에 있어서도 치료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실리콘이고 아무리 비싼 기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변형이 온 무지외반증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나 일반 환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모양 자체를 교정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 있는 기구들 때문에 실제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칙은 뭐 우리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어져 있는 변형을 근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나 시간들을 그런 보조기에 사실은 보내고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이 최근에는요 또 족저근막염으로 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해요. 이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이라는 부분들은 발 뒤꿈치에서 발 앞쪽까지 탄탄한 힘줄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스프링처럼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발에 아치 있는 부분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와 발 앞쪽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과다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힘줄이 원래부터 너무 짧은 분이거나 이렇게 돼서 뼈에 붙는 부분에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흔히 요즘 특히 조깅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실제로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라톤 선수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발바닥을 무리하게 쓰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예. 주로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족저근막을 과도하게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네. 요즘 많이 하는 등산, 조깅, 마라톤,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많이 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같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네. 지내기 때문에 딱딱한 마룻바닥에 맨발로 다니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집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 반복적으로 딱딱한 발바닥에 자꾸 다니다 보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바닥 밑에 있는 지방이 얇아져서 또 통증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또 과체중,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신발 같은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치 같은 거를 주로 대체로 예쁘고 무리에 네. 가는 신발일수록 또 이런 발이 생길 수 있는 족저근막염도 잘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아프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와서 첫 발을 디딜 때 네. 발이 뜨끔하는 증상들을 호소하고 또 주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이 처음에 이렇게 통증이 아픈데 조금씩 참고 쭉 걸어 다니다 보면 네. 족저근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통증이 완화되니까
대체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족저근막염도 치료가 오래 안 되고 방치가 되게 되면 특히 뒤꿈치 쪽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이 힘줄이 붙는 부분이 자극이 되어서 풀처럼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걸음이라는 부분들이 발을 편하게 딛고 자신 있게 딛고 해야 무릎이나 골반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 발바닥 통증으로 아픈 부분에 힘을 못 쓰니까 체중 분산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관절의 통증까지 반복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족저근막염도 조금 주의 있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발바닥을 디뎠다가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고 놔두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좀 치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 뼈의 변형도 생기게 되고 또 만성화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족저근막염이 오래되게 되면 의사들한테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치료 방법이 뭐 아주 어렵다거나 복잡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고 대부분 우리 의사들이 권해주는 첫 번째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말씀드린 대로 발은 완전히 펴지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평발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발의 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요족이라고 해서 특히 또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간단한 치료로서도 증상을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데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염증이 있는 부분에 또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부분들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는 이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니까 너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한테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고 특히 요즘은 체충격파 같은 아주 네. 좋은 물리치료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또 발바닥이나 발에 통증이 자꾸 있는 분들 왜 그러신가 답답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발의 통증 원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또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에 생기는 수근관 증후군처럼 네. 발목에도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우리 안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 섬유 지지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정해진 준비된 그림이 있으면 제가 보고 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지대 사이로 신경과 혈관과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발 안쪽 이 복숭아뼈와 뒤쪽 뼈 사이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아까 수근관 증후군처럼 네. 신경을 누르는 막이 있듯이 발에도 저런 막이 있고 네. 뒤쪽으로 후경골 신경이 동맥 정맥과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어떠한 원인이든 저 막이 두꺼워지고 캐널 내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저 신경이 분포하는 발의 안쪽 그리고 발까지 저린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을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족근관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족근관 내부적인 원인 또 외부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내면서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를 다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발에 다치고 나서 뼈에 변형이 생겨서 족근관 내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걷거나 무리한 신발을 걷거나 여러 원인들로 족근관 내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흔하지는 않지만 족근관 내에 결정종 같은 종양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음파 같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고 또 제거를 해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드물지만 후경골 신경 자체에 네. 종양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족근관 증후군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족근관 증후군의 치료는 수근관 치료처럼 똑같이 수술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아주 이 수술까지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약물 치료나 또 편한 신발을 신고 또 물리 치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족근관을 이루고 있는 이 지지대가 너무 두꺼워져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체충격파 시술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수근관 증후군에 비해서 발은 손처럼 아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구조물이 아니고 체중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근관 증후군처럼 그렇게 흔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발은 그래도 손목 터널보다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또 수술까지 가는 정도로 심한 경우도 많지 않아서 보통 조기에 병이 진단만 잘 되면 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정말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족근관을 잘라줘가지고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성분들 하이힐, 키릴, 플랫슈즈 같은 예쁜 구두들 많이 참 신으시는데 이런 신발들이 발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발바닥 통증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 예, 또 뭐 비교적 흔한 병으로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들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지간신경통, 지간신경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예쁜 신발들, 특히 또 볼이 좁고 또 하이힐 같은 굽이 높으면 볼이 좁은 상태에서 뒤쪽이 높으니까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 특히 발가락 사이에 있는 뼈들이 양쪽에서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아픈 부분들을 듣고 또 발을 만져보고 문진을 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간신경이라는 게 워낙 작은 부분이고 또 작고 하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봐도 지간신경종이 생겨도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발에 생길 수 있는 통증들을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 치료를 해보고 네. 그래도 계속 발가락 끝이 저리나거나 증상을 호소할 때는 지간신경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에 무리가 가는 신발은 다른 질환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지간신경종의 치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주 비특이적인 발의 통증들이 증상이 될 때는 첫째, 내가 신발은 너무 작은 걸 신고 있지 않는지, 또 너무 좁은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는지, 평소에 또 너무 발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지, 내지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오래 써 있는 일은 아닌지, 이런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뭐 이런 부분들과 또 동반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소염제나 물리치료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발에는 또 재충격파 시술 같은 물리치료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게 되고 특히 지간신경종이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밤에 네. 잠들 때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한 수술로서 지간신경종을 제거해주는 치료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송교민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손과 발에 생길 수 있는 통증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환절기고 또 곧 겨울이 오고 참 추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몸에서는 손이나 발 같은 말초기관에 혈액순환이나 신경으로 인한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서 보셨겠지만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면 의외로 빨리 치료가 되고 또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병들이 손에는 많고, 그만큼 또 이 외상이나 또 이런 노출이 많이 돼서 다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손발에 있는 통증들은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아껴 쓰시고 또 병이 있을 때는 전문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손발이 시리다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별히 다른 질환이 없다면 이 몸속 근육이 부족해서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데요.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린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